오늘 읽을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도 그리고 소설로도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캐릭터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인상적인 캐릭터인 인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들장미 소녀 캔디도 있고요. 웨딩 피치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고, 짱구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둘리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그리고 티니핑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소녀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는 이 빨간머리 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녀의 그 맑고 밝은 에너지를 보며 미래를 꿈꿨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그 빨간머리 앤 동호회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 활동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서울숲에서 했던 전시회에 가서 그 풍경도 보고 굿즈도 사고 했던, 포스터도 사서 집에 걸어두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에 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어릴 때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빨간머리 앤 그녀의 시선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서 전개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바라보게 된 이 빨간머리 앤은 빨간머리 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매슈라고도 부르는 아저씨가 계신데 그 아저씨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마릴라 아주머니의 입장은 또 이랬겠다 라고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해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명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선에서 또 바라보게 한다는 것도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 살고 있는 주근깨가 많은 빨간색 머리를 가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필요로 했던, 이제 농장일 때문이었겠죠. 남자아이의 일손을 필요로 했던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가 계신 초록 지붕 집으로, 초록색 지붕을 가진 집으로 입양이 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선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풍경이 참 아름답고요. 또 소설도 풍경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빨간머리 앤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매슈 아저씨와, 그리고 냉정하지만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요. 빨간머리 앤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인물도 이 앤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애니메이션의 풍경도 풍경인데 명대사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몇 가지 유명한 명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 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소설 중간중간에 앤이 내뱉는 어떤 명대사, 그리고 또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찾으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총 소제목 26번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레이첼 린드 부인이 놀라다입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주변엔 오리나무와 금낭화가 자랐고 오래된 커스버튼의 농가 숲에서 흘러나온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질렀다. 그 시내는 상류에서는 으슥한 연못과 폭포를 이루며 꾸불꾸불 세차게 흐르다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만 이르면 조용하고 잔잔하게 바뀌었다. 시내마저도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에는 예의와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이든 아이들이든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옳지 않은 장면이 눈에 뜨일라 치면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 거란 사실을 알아서인지도 몰랐다. 자기 일까지 내팽개치고 이웃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야 에이벌리에나 다른 마을에나 얼마든지 있겠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남의 일에도 참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린드 부인은 훌륭한 살림꾼이었다. 해야 할 일은 늘 솜씨 있게 처리했으며 자선 재봉회를 이끌고 주일학교 운영을 돕는가 하면 교회 봉사회와 해외 전도 후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린드 부인은 이런 일을 다 하면서도 몇 시간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무명실로 침대볼을 떴고 에이벌리 부인들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린드 부인이 침대볼을 16장이나 짰다며 감탄하곤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로 이어진 큰 길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에이벌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에서 튀어나온 작은 삼각형 반도에 자리 잡고 있어 양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마을을 들고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린드 부인의 보이지 않는 눈길을 피할 재간이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 그날도 린드 부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창으로 비쳐 들어왔고 집 아래 비탈진 과수원에는 새색시 뺨 같은 연분홍 꽃들이 활짝 피어나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에이벌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몸집이 작고 순한 토머스 린드가 헛간 너머 밭에다 철 늦은 순무씨를 뿌리는 중이었다. 매슈 커스퍼트도 초록 지붕집 위에 있는 시냇가 근처 붉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을 터였다. 린드 부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매슈 커스퍼트가 카모디에 있는 멀리언 플레어 가게에서 내일 오후에 순무씨를 뿌릴 거라고 피터 모리슨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매슈 커스퍼트야 평생 먼저 말을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물어본 쪽은 당연히 피터였다. 그런데 그 바쁜 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스퍼트가 골짜기를 지나 언덕길로 차분히 마차를 몰고 올라가고 있었다. 제일 좋은 양복에 하얀 기까지 단 걸 보면 아무래도 에이벌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분명했다. 거기다 밤생 말이 이끄는 마차까지 타고 있으니 분명 꽤 먼 길을 간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대체 어디 가는 길이며 무슨 일로 가는 걸까? 매슈가 에이벌리의 다른 주민들만 같았어도 린드 부인은 이리저리 끼워 맞춰 이 2가지 질문에 꼭 들어맞는 그럴싸한 답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무슨 급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매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 곳에는 가기 싫어했다. 그런 매튜가 하얀 기슬단 양복을 차려입고 마차를 몰고 간다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아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즐거운 오후 시간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 존경받는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초록 지붕 집에 가서 매슈가 무슨 일로 어딜 간 건지 마릴라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매슈는 보통 이맘때 시내에 나가지도 않고 평생 누구 집을 찾아가는 법도 없어. 순무씨가 떨어졌다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타고 나갈 리가 없지. 의사를 찾아간다고 보기엔 말을 너무 천천히 모는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후로 나갈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이지 알 수가 없네. 오늘 매슈 커스버트가 왜 마을을 나갔는지 알기 전까진 도무지 신경이 쓰여 견디지 못할 거야. 린드 부인이 차를 마시고 집을 나섰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00m 조금 못되게 위로 올라가면 커스버트 남매가 사는 넓고 큰 과수원집이 나왔다. 하지만 길이 워낙 좁고 길어서인지 훨씬 멀게만 느껴졌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는 매슈만큼이나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마을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면서도 숲속에 너무 파묻히지 않은 곳에 집터를 얻었다. 그리고 땅을 일군 뒤 농장 맨 끄트머리에 초록 지붕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집은 요즘도 에이벌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레이철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들장미 덤불이 무성하고 마차 바퀴 자국이 푹 팬 풀밭길을 걸으며 린드 부인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머무르는 거야. 매슈와 마릴라 둘이서만 저렇게 외딴 곳에 사는 걸 보면 둘 다 별나긴 별나. 친구는 나무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무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하지만 솔직히 두 사람은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긴 해. 아마도 익숙해진 까닭이겠지. 사람은 목이 매달린 상태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아일랜드 속담도 있잖아. 린드 부인이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집 뒷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우거진 뜰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듬직하게 서 있고 맞은편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린드 부인의 눈에 당연히 띄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 커슈버트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뜰도 자주 청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지만 아니라면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을 수 있을 듯 했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세게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 지붕집의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었지만 쓰지 않는 응접실처럼 너무 깨끗하게 정돈해 놓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몰랐다. 부엌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서쪽 창으로는 뒷뜰이 내다 보였고 부드러운 6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동쪽 창은 담쟁이 덩굴로 파랗게 뒤덮여 왼쪽 과수원에 활짝 핀 하얀 벚꽃과 시내 옆 골짜기 아래에서 자라는 늘씬한 자작나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 커스버트는 늘 동쪽 창가에 앉아 햇빛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진지해야 할 세상에서 햇빛은 지나치게 어지럽고 변덕이 심하다는 게 마릴라의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릴라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등 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린드 부인은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식탁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다. 접시가 3개 놓인 것으로 보아 매슈가 차 마실 손님을 데려오길 기다리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평소 쓰는 접시에다 사과잼과 케이크 한 종류만 놓인 걸 보면 그리 특별한 손님은 아니지 싶었다. 그렇다면 매슈의 하얀 깃과 밤색 말은 어찌 된 걸까? 린드 부인은 조용하고 새로울 것 없던 초록 지붕집에서 일어난 뜻밖의 수수께끼로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다. 마릴라가 쾌활하게 말했다. 어서 와요, 레이철. 오늘 저녁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이리로 앉으세요. 댁에는 별일 없으시죠? 마릴라 커스버트와
린드 부인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없는데도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정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릴라는 각진 얼굴에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백발이 간간이 섞인 검은 머리는 항상 뒤로 단단히 말아올려 쇠 머리핀 2개로 질끈 고정시키고 있었다. 마릴라는 경험의 폭이 좁고 융통성이 없어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말에 관해서라면 어느 정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다듬기만 한다면 유머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터였다. 린드 부인이 말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댁은 그렇지 못한 것 같군요. 오늘 매슈가 나가는 걸 봤거든요.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마릴라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입을 실룩거렸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찾아올 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매슈가 나들이 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고도 이웃의 호기심이 끌어오르지 않을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어머, 아니에요. 어젯밤 두통이 심하긴 했지만 전 아주 건강해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답니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 기차로 온다고 해서요. 마릴라가 말했다. 매슈가 호주에서 온 캥거루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대도 린드 부인이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으리라. 린드 부인은 5초 동안 정말 입이 얼어붙은 듯 했다. 마릴라가 자기를 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문이 트이자 린드 부인이 물었다. 정말이에요, 마릴라? 네, 물론이에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사내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게 마을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에이벌리의 어엿한 농가에서 봄이면 을에 하는 일이라도 되는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아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마릴라와 매슈 커스퍼트가 양자를 드린다고? 그것도 고아원에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단단히 뒤집어졌군. 앞으로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린드 부인이 못마땅한 소리로 물었다. 린드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비난이 따르는 건 당연했다. 글쎄요.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답니다. 사실 겨우내 그랬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집에 들러서는 봄에 호프타운 근처 고아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올 거라고 하더군요. 호프타운에 사는 사촌 집에 간 적도 있고 해서 고아원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슈 오라버니와 전 그 문제로 가끔씩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남자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오라버니도 늙으셨어요. 벌써 60인데다 기력도 예전만 못하시고요. 심장도 안 좋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일꾼 구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아시잖아요. 멍청하고 어정쩡한 프랑스 사내 애들 말고는 없다고요. 설사 그 애들을 고용한다 쳐도 기껏 가르쳐서 좀 부릴만 하면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내빼기 일쑤죠. 처음엔 오라버님 영국 고아원에서 데려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안 된다고 잘라 말했어요. 어쩜 그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그 애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런던 거리를 헤매 다니는 불황아는 안 돼요. 적어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해요. 누구든 위험 부담이야 있겠죠.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훨씬 마음도 놓이고 편하게 잠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린 결국 스펜서 부인이 여자아이를 데리러 갈 때 우리한테도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식구들 편으로 10살이나 11살가량의 영리하고 적당한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말을 전했어요. 그 정도 나이가 가장 좋을 듯 해서요. 허드렛일 시키기에도 적당하고 아직 어려서 제대로 가르치기도 좋을 테니까요. 우린 그 애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학교에도 보낼 작정이에요. 오늘 우체부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전보를 역에서 가져다 줬는데 오늘 5시 30분 기차로 온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그 애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역으로 간 거랍니다. 스펜서 부인이 그 애를 역에 내려줄 거예요. 부인은 물론 화이트 샌즈역까지 계속 타고 가겠죠. 린드 부인은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한 린드 부인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봐요, 마릴라.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아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당신 집에, 이 가정에 낯선 아이를 들이는 일이에요. 당신은 그 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격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전혀 모른다고요. 바로 지난주 신문만 봐도 섬 서쪽에 사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그것도 일부러 말이에요. 마릴라. 그 부부는 하마터면 침대에서 타 죽을 뻔했대요. 또 양자로 삼은 아이가 날달걀을 빨아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했을 텐데 그래 주질 않네요, 마릴라.
오히려 속을 긁어대는 린드 부인의 말에 마릴라는 화를 내거나 놀라지도 않고 뜨개질만 계속했다. 레이첼 말에는 일리는 있어요. 나도 좀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슈 오라버니가 간절히 바라셔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무엇에나 매달리는 일이 거의 없는 오라버니가 그러실 때는 내가 져주는 게 옳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험성으로 따져봐도 사람이 하는 일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건 친자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잘 자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노바스코샤는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애는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이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불쾌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며 말했다. 어쨌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 애가 초록지붕집을 깡그리 태워 먹거나 우물에 독을 풀더라도 내가 말리지 않았다는 원망만 하지 말아요. 뉴 브런즈웍에서 고아원 아이가 우물에 독을 넣어 가족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긴 그 경우는 여자아이였지만요. 우린 여자애를 데려오려는 게 아니에요. 마릴라는 우물에 독을 넣은 건 순전히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이니 남자아이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투로 말했다. 난 여자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스펜서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아이 전부라도 데려다 키울 사람이지만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아이를 집에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매슈가 돌아올 때까지 2시간은 꼬박 기다려야 할 것 같았으므로 로버트 벨시 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분명 대단한 화제거리가 될 터였다. 린드 부인은 이렇게 시끌벅적 일을 벌이는 걸 아주 좋아했다. 린드 부인이 돌아가자 마릴라는 그제야 좀 마음이 놓였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을 자꾸 듣고 있으니 의심과 걱정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솔길로 접어들자 린드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가여운 어린아이가 정말 안 됐어. 매슈와 마릴라는 아이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애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착실하길 바랄 거야.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초록지붕집의 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 집을 지었을 땐 매슈와 마릴라도 다 자란 뒤라 여태껏 아이라곤 있어 본 적이 없었잖아. 하긴 두 사람을 보면 어린 아이였던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아가 되고 싶진 않을 거야. 아무튼 그 아이가 정말 안 됐군.
그렇게 린드 부인은 가슴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들장 및 덤불에 쏟아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린드 부인의 동정심은 한층 더 깊어졌을지도 몰랐다. 2장 매슈 커스버트가 놀라다. 자, 여기서부터는 남자아이인 줄 알고 데리러 간 매슈 아저씨가 빨간 머리 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슈 커스버트는 밤생 말을 몰고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느긋하게 달렸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발삼향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안개 같은 꽃이 만발한 야생 자두나무 골짜기를 달리기도 했다. 과수원에서 풍겨오는 사과꽃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풀밭은 진주빛과 자줏빛 안개에 덮인 저 먼 지평선까지 비스듬히 펼쳐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여름이 하루뿐인 것처럼. 매슈는 마주치는 여자애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할 때를 빼면 나름대로 이 나들이를 즐겼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관습이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말고는 여자들을 죄다 무서워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만 같아 거북했다. 어쩌면 매슈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랐다. 매슈는 투박한 외모에 회색 머리칼이 구부정한 어깨까지 길게 늘어졌고 20살부터 연갈색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탓에 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매슈는 20살 때만 해도 흰머리만 적었다 뿐이지 60살로 보였다.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어놓고 역사로 나갔다. 긴 플랫폼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맨 끄트머리에 여자아이 하나가 판자더미 위에 앉아있는 게 보일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아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옆을 지나갔다. 혹시라도 그 여자아이를 보았다면 아이의 태도와 표정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까닭에 꾹 참고 열심히 앉아 기다렸다. 매슈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기 위해 매표소 문을 닫고 있는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가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역장에게 물었다.
쾌활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는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매슈 씨가 데려갈 여자아이를 내려놓고 갔답니다. 저기 바깥 판자 더미 위에 앉아있는 아이예요. 여성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해도 밖에 있는 게 좋다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상상할 거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서요. 좀 별난 아이 같아요. 매슈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요. 내가 데려갈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고 나에게 맡겼어요. 매슈 씨와 동생분이 고아원에서 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으니 곧 데리러 올 거라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이 근처에 다른 고아는 숨겨놓지 않았답니다. 마릴라가 옆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매슈가 할 일 없이 말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역장이 무심코 말했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저 애도 입이 있으니 뭔가 말을 해주지 않겠어요? 어쩌면 댁에서 바라던 남자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배가 고픈 역장은 휑하니 가버리고 운 없는 매슈만 혼자 남아 잠든 사자 코털 건드리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 여자아이, 더구나 낯선 여자아이. 그것도 고아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왜 남자아이가 아닌지를 물어봐야 했다. 매슈는 속으로 끙끙거리며 몸을 돌려 아이가 있는 플랫폼 쪽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옆을 지나간 뒤로 매슈를 쭉 지켜보았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매슈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시 보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나이는 11살쯤. 옷은 짤막하고 딱 달라붙고 볼품없는 누런 원피스 차림이었다. 머리엔 납작하고 빛바랜 갈색 밀짚 모자를 썼고 그 아래로는 숱 많고 새빨간 머리를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얼굴은 작고 하얗고 야윈데다 주근깨가 많았다. 입은 커다랬고 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눈동자는 빛이나 분위기에 따라 초록으로도 회색으로도 보였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아이의 턱이 날카롭고 단호하며 커다란 두 눈엔 활기와 생기가 넘치고 입은 귀엽고 감정이 풍부하며 이마는 넓고 둥글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즉,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슈 커스버트가 터무니없이 겁을 내는 이 집 없는 여자아이의 몸에 남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단정 지었을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되었다. 매슈가 자기 쪽으로 온다는 확신이 서자마자 여자아이가 햇볕에 그을린 야윈 손으로 구식 여행용 손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머지 한 손을 매슈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여자아이가 유난히 낭랑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오시지 못할 이유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에 아저씨가 오시지 않으면 기찻길을 내려가 저기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벚나무 위에 있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자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대리석이 깔린 넓은 방에서 묵는다고 상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셔도 내일 아침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내민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매슈는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집에 데려가서 마릴라한테 얘기하라고 할 작정이었다. 어쨌든 아무리 착오라고는 해도 브라이트 리버역에 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설명 같은 건 초록지붕집에 무사히 돌아간 다음에 하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매슈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거라. 저쪽 뜰에 말이 있다. 가방 이리 다오. 아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제가 들게요.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이 안에 제 전 재산이 들어있긴 하지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조심해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 잡는 법을 잘 아는 제가 드는 게 나아요. 굉장히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벚나무에서 자는 게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집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스펜서 아주머니가 12km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전 마차 타는 걸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의 가족으로 함께 사는 건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전 지금껏 한 번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아원은 정말 끔찍해요. 넉 달밖에 안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본 적이 없을 테니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지독한 곳이라고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절 못됐다며 나무라셨지만 제가 일부러 나쁘게 말한 건 아니에요. 나쁜 말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좋았어요.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거긴 고아들 빼곤 상상할 거리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면 참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었는데 어릴 때 못된 유모한테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사실을 털어놓기 전에 죽어버린 거죠. 전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정말 말라깽이죠? 그쵸? 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제가 팔꿈치가 폭 들어갈 만큼 포동포동하고 예쁜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게 참 좋아요. 매슈의 길동무는 숨이 가쁘기도 하고 마차가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 이야기를 멈췄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 비탈진 작은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 양편 비탈에는 두 사람의 머리에서 1m 남지 뒤로 꽃이 활짝 핀 벚나무와 늘씬한 흰 자작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다. 아이가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아름답지 않아요? 비탈에서 몸을 갸우뚱하고 있는 저 하얀 레이스 같은 나무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가 물었다. 글쎄다, 모르겠구나. 매슈가 대답했다. 어머, 당연히 신부가 떠오르죠. 은은히 비치는 아름다운 면사포를 쓴 새하얀 신부여.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부가 되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요. 전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와 결혼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도 언젠간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예쁜 옷이 참 좋아요. 하지만 전 예쁜 옷을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바라는 거겠죠. 그쵸? 어쨌든 전 멋있게 차려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면서 이 끔찍하고 낡은 원피스를 입어야 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고아들은 모두 이 옷을 입어야 해요. 작년 겨울에 호프타운에서 온 상인이 고아원에다 이 옷감을 300만화 기증했지 뭐예요. 팔고 남은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지만 전 그 아저씨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그랬겠죠? 기차에 탔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절 쳐다보며
불쌍해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곧바로 제가 아주 아름다운 연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어차피 상상할 바엔 멋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꽃과 하늘거리는 깃털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를 쓰고 팔목엔 금시계를 차고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부츠를 신었다고 말이죠. 전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는 섬까지 오는 동안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볼 때도 멀미 한 번 안 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 같으면 멀미를 했을 텐데 제가 바다에 빠지지나 않나 지켜보느라 멀미할 겨를도 없었대요. 저처럼 쏘다니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마구 쏘다녀서 아주머니가 멀미를 안 하셨다면 다행 아닌가요? 그쵸? 전 배에 있는 건 뭐든 보고 싶었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어머나, 저긴 벚꽃이 더 많이 피었네요. 정말 꽃이 가득한 섬이군요. 벌써부터 이 섬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란 소리는 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은 흙이 붉은 게 참 희한하네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를 탔는데 지나가며 언뜻 보이는 길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길이 왜 붉은지 물었죠.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발 부탁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벌써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길이 왜 저렇게 붉은 거죠? 매슈가 대답했다.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나중에 알아봐야겠어요. 나중에 알아볼 것들을 생각하는 일도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면 사는 재미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일도 없겠죠?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으세요? 아저씨가 그렇다면 조용히 할게요. 전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둘 수 있거든요. 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말 없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에게 무슨 의견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좋았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매슈는 여자들이라면 질색이었고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더했다.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겁먹은 얼굴로 슬슬 피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아이들은 마치 한마디라도 했다간 매슈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에이벌리에 사는 번듯한 집안의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 투성이 여자아이는 전혀 달랐다. 매슈의 느린 이해력으로는 아이의 통통 튀는 상상력을 따라가기가 꽤 벅차긴 했지만 제잘되는 여자아이의 수다가 싫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네 마음대로 실컷 말하려무나. 난 괜찮으니까. 어머, 정말 기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100만 번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단어를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거창한 생각은 거창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글쎄다. 맞는 말 같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입 가운데 떠 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혀도 한쪽 끝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고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 집은 초록 지붕집이라고 부른댔어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봤어요. 집 주변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아원에는 나무다운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고아원 앞쪽에 볼품없는 작은 나무 몇 그루와 그 주변에 나무처럼 꾸며놓은 작은 조형물이 고작 다였죠. 그 모습이 마치 고아 같아서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졌어요. 전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오, 가여운 나무들아. 너희도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숲에서 살며 작은 이끼와 6월이면 피는 종 모양의 꽃이 뿌리를 덮으며 자라고 가까운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노래한다면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단다. 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 나무들을 남겨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초록지붕집 근처엔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어요. 글쎄다. 그래, 집 바로 아래에 하나 있구나. 어쩜 시내가 근처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꿈이 실현되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전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할 순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으세요? 여자아이가 야윈 어깨 위로 따내린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색깔을 맞추는 것이 서투르긴 했지만 이번 경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자신있게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며 따은 머리를 도로 내려놓았다. 한숨이 어찌나 깊던지 평생 겪은 슬픔이 발끝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와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여자아이가 체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머리 색깔이 빨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전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깡마른 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상상으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화사한 장미꽃같이 발그레한 피부에 눈은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랏빛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이에요. 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 머리카락은 빛나는 까만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하지만 새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져요. 아마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언젠가 평생 슬픔을 안고 사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설화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까지 출렁이는 금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무슨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매슈가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대답했다. 철없던 시절 소풍 갔다가 모르는 아이 꼬임에 넘어가 회전목마를 탔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아이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니 틀림없이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어떤 건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많이 없단다. 매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 가끔 상상하곤 해요.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과 눈부실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것과 천사같이 착한 것 중에서 아저씨는 무얼 고르시겠어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도무지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니 고르지 못한데도 상관없겠죠. 확실한 건 제가 천사같이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펜서 부인 말로는 어머, 아저씨, 어머 어쩜 좋아.
그것은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매슈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저 길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가로수길이란 뉴브리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4,500m 되는 길로서 수백 년 어떤 나이든 괴짜 농부가 길 양쪽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완전한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들이 하늘을 지붕처럼 덮은 채 길게 뻗어 있었다. 커다란 가지 아래엔 자줏빛 황혼이 가득했고 멀리 앞쪽으로는 대성당의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장미 문양의 창처럼 아름답게 물든 하늘이 살짝 내다 보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한 것 같았다. 아이는 마차에 등 대고 야윈 손을 모아진 채 머리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꽃을 황홀한 듯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차가 길을 빠져나와 뉴브리지로 향하는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한마디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저 멀리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흘러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개들이 짖어대고 산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창밖을 빤히 내다보는 시끌벅적한 뉴브리지의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5km를) 더 갔는데도 아이의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아이는 말을 잘하는 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매슈가 용기를 내어 아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말을 던졌다. 꽤 지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5km만 더 가면 되니까. 아이가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깨어나더니 별을 따라 머나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같은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저 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매슈가 무슨 말인가 싶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는 게로구나. 아주 예쁜 길이지. 예쁘다고요? 어머, 예쁘다는 말만으로는 모자라요. 아름답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런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고요. 아, 그래요. 황홀하다가 좋겠어요. 제가 더 멋지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말을 이었다. 아주 이상야릇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글쎄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전 많이 있었어요. 고상하게 아름다운 걸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불러선 안 돼요. 그런 이름은 아무런 뜻도 없으니깐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기쁨의 하얀 길.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멋진 이름 같지 않아요? 전 장소나 사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고아원에 있던 헵지바 진킨슨이라는 여자아이도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항상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길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전 언제나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정말 1.5km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나요? 전 기쁘면서도 섭섭해요. 오는 길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전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늘 섭섭해요. 나중에 더 즐거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깐요. 게다가 즐거운 일이 계속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아시겠지만 전 한 번도 진짜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밀려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마차는 언덕 마루를 넘어 달렸다. 길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연못 중간에 다리가 하나 걸려 있고 다리께에서부터 연못 저 끝까지 누런 모래 언덕지대가 이어져 그 너머 짙푸른 만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고 있었다. 연못이 갖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빛났다. 진노랑빛,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고 이름 모를 야릇한 빛깔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다리 위쪽 연못가에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둘러서 있어 못 위에 어른거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저기 서 있는 야생 자두나무는 마치 발꿈치를 들고 제 모습을 비춰보는 하얀 옷의 여자아이처럼 둑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 어귀 늪에서는 개구리들의 애처롭고 정겨운 합창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탈길 너머로 하얀 꽃이 만발한 사과밭 주변에 조그만 회색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날이 완전히 저물지 않았는데도 어느 창엔가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다. 매슈가 입을 열었다. 베리 연못이란다. 어머,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지어볼게요. 뭐라고 할까? 그래요. 반짝이는 호수가 좋겠어요. 네, 그 이름이 딱 어울려요.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알아요. 꼭 맞는 이름이 떠오를 때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짜릿해 오거든요. 아저씨는 어떨 때 가슴이 짜릿하세요?
매슈가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오이밭을 파헤치다 징그럽게 생긴 하얀 벌레가 나올 때, 그때 항상 그런 기분이 들더구나. 어머, 그런 기분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아저씨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벌레와 반짝이는 호수 사이엔 공통점이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왜 베리 연못이라고 부르나요? 아마 저기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어서일 게다. 다들 언덕 과수원집이라고 부르지. 저 집 뒤에 있는 우거진 관목숲만 없다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하니 800m쯤 더 가야겠구나. 베리 아저씨 댁엔 여자아이가 있나요? 너무 어리지 않고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아이 말이에요. 11살쯤 된 딸이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어쩜 아이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탄성을 질렀다.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난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인이나 메리나 뭐 그런 점잖은 이름이 더 좋더라만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묵고 있던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지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 지금 다리 위에 있잖아요. 전 눈을 꼭 감아야겠어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무서워요.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갑자기 잭 나이프처럼 접히면서 그 사이에 끼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도무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감아버려요. 하지만 중간쯤 왔다 싶으면 꼭 눈을 뜨고 마는 거예요. 다리가 진짜로 접히는 모습을 놓치기 싫어서 말이에요. 무너지는 소리가 굉장하겠죠? 전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멋진 일 아닌가요? 휴, 다 건넜네요. 이제 뒤돌아볼래요. 잘 자요, 반짝이는 호수님. 전요, 제가 사랑하는 것한테는 사람한테 하듯이 꼭 잘 자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 연못도 절 보고 웃는 것 같네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은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약간 치켜든 매슈의 팔을 붙잡고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숨가쁘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힐 자신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마루에 멈춰 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부드러운 노을빛이 아직까지 남아 세상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금자나빛 서쪽 하늘 위로 교회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 주변으로는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바쁘게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아이의 눈길이 멀리 왼쪽 편으로 길에서 한참 물러난 곳에 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싼 어스름한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꽃나무들이 아련히 보였다. 맑디 맑은 남서쪽 하늘 위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얀 별이 길잡이처럼 약속의 등불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에요. 그렇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매슈가 기쁜 듯이 밤생말의 등을 고삐로 살짝 쳤다. 잘 맞췄다. 스펜서 부인이 말해줬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닌 어느 집에나 다 들어맞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어떤 곳인지 도무지 짐작도 안 됐다고요. 하지만 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꿈치는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거든요. 끔찍한 기분이 잠깐씩 들 때마다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꼬집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집에까지 다 왔잖아요. 그리고는 기쁨에 겨운 듯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했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토록 바라던 집이 결국 네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마차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밖이 잘 내다보이는 창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 초록 지붕집으로 이어진 기다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매슈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 온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매슈가 걱정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마릴라나 자신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기뻐하는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꼭 무언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듯 마음이 언짢았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뜰에 들어섰을 때 주위는 깜깜했고 포플러 잎들이 가볍게 살랑대는 소리를 냈다. 매슈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자 아이가 속삭였다. 나뭇잎들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다음 여자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